이 사건이 지금 해수로는 10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진실의 길에서 만난 천안함 세월호 그리고 여수와 순천인데요. 쭉 이야기의 흐름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중요한 사건이 3개가 있죠. 2010년 천안함, 2012년 부정선거, 대표 부정. 그 당시 2014년 제가 여수 순천 강연할 때는 부정선거로 강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2014년에 세월호. 그게 2000년대 사건이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에 광주가 있죠. 광주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1948년에 여수와 순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사실은 그 세력이 아직까지 그대로 또아리 틀고 계속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이런 상식적인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흐름을 우선은 쭉 2000년대 사건부터 거슬러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수 순천의 얘기를 할 때는 잠깐 관련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해법으로 그런 순서로 한번 제가 짜봤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2010년, 2012년, 2014년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들이 발생한 데에는 1980년도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그 세력이 고스란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식 밖에 그런 일들이 저질러져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이전으로 간다면은 1948년 제주 4.3 사건과 노준 사건, 국가 권력기관이 민중을 학살했던 그 우리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를 밝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합리적인 어문을 갖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는 합리적인 어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떻게 폭발 중심에서 사망했다는 사인이 익사일 수가 있는가? 천안함 사건을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 표가 막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기울어지는 데에 많은 승객을 낳은 채 선장 혼자만 탈출할 수 있는가? 이런 합리적인 어문에서부터 진실로 접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수함을 잡는다는 초기함이 어떻게 잠수함에 격침당할 수가 있는가? 천안함의 과연 폭발이 존재하는가? 인터넷 유튜브에 제가 강연했던 내용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메모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파일은 여기 컴퓨터에 그대로 담아두니 필요하신 분들은 USB에 그냥 담아가시면 됩니다. 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 국방부가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72페이지 보면 파공 없음, 화염 흔적 그름 없음, 구멍 및 파편도 없음, 화상 환자 다수 발생 폭발 소리 없음, 상부 구조물에 의한 파공 현상 없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가 자기들 보고서에 없다 그래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폭발로 말할 수가 있는가? 폭발 중심에서 발견된 지식이 익사할 수가 있으며 이비 폭발력 손상, 즉 코피가 나거나 하다못해 귀가 그런 이비인후과적인 손상 자체도 없으면서, 이분이 이제 알파 잠수 이종희 대표죠. 어뢰라고 하면 코피 나고 건박 상하고 찢어지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폭발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높이에 물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5초 내지 8초간 그런 현상도 없죠. 결시병이 있습니다. 결시병이 폭발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항소심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배가 기울었기 전에, 폭발이 나서 배가 기울었기 때문에 결시병들이 물기둥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파는 초속 340m, 요 거리는 30m. 쾅 하면 0.1초 만에 소리가 바로 귀에 들리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뭔가 팍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배가 반토막이 나고, 배가 반토막이 났을 때 비로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기울어지는 메커니즘이 무게중심의 이동 때문이거든요. 즉 절반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앞부분은 위가 무겁죠. 뒷부분은 밑에 엔진이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나가야 위가 넘어진다. 그러면 적어도 시간이 몇십 초는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쾅 하는 순간 넘어져서 못 봤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이게 폭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잠수함들 있을 때
막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잠수함들이 손상을 받는 그런 건데 풍내용은 어뢰에 비하면 5분의 1 내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폭약 기간이. 이거 하나만 터져도 이런 물기둥이 나는데 천안함에서는 물기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형광등이 있었죠. 어떻게 여기서 폭발이 있었다면서 형광등이 멀쩡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모든 유리 제품들 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에 모든 폭발에 대한 현상이 없다고 하고 심지어 선체 전 부위에 폭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합조단이 쓴 보고서예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전형적인 버블 효과에 의한 파손은 100%다. 버블 효과라는 저거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전 세계 역사상 버블제트 어뢰가 실전에 사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전혀. 그걸 갖다가 논리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파손을 후퇴하는 거죠. 그러면 버블제트 어뢰가 터지면 화약이 사라집니까? 어뢰를 직접 맞아본 사람의 증언에 하면 화약 냄새가 진동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전은 아니고 호주의 토렌스함이 버블젯 어뢰 폭발 실험입니다. 배를 멀쩡하게 놔두고 버블젯 어뢰를 밑에서 터뜨려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배가 반토막나면서 녹아내려요. 떡이 됩니다. 3000도 온도가 3000도의 화염이 어디 갑니까? 바닷속에서 고스란히 올라와서 여기를 그러니까 안이 완전히 그냥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천안함에는 녹아내리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저 텔레비에서 한 번씩 볼 때 프로판가스 한 번씩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시커멓잖아요. 그죠? 그러면 폭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언제나 시커먼 연기들이 있는 게 그을음이잖아요. 그을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안함에는. 비접촉 폭발 사례로서 미국 USS 콜테르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요. 예멘의 수도 아덴망에 정박하고 있는 미국 이지함에 아랍인 테러리스트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옵니다. 오면서 손을 흔들면서 활짝 웃으면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원들이 저게 뭐지? 하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가까이 왔을 때 자폭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쾅 터져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어뢰를 쏴서 배를 직접 맞춘 것이 아니라 배의 근처에 와서 터졌기 때문에 비접촉 폭발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구멍이 크게 나고 19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폭발이라는 것이 저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폭발의 위력이라는 것은 우리 프로판가스 터진 것만 보십시오. 대구에서. 여기 지나가던 경찰 두 분이 30m 날아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라사모 2012년에 인천의 앞바다에 갔던 유증기 이 기름을 퍼나르고 안에 가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 유증기를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아마 공구를 들고 내려가다가 스파크가 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전부 다 사망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몽키 스패너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내려가다가 퉁 부딪히면 스파크가 발생하죠. 그것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나서 11명이 사망하고 실종했는데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가 이 시신 수습하러 왔었습니다. 와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엄청 비참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신 대표 이게 바로 폭발이야. 너무 비참해서 재판부에다가 제출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중에 4사람은 11명 사망 실종 중에 4사람은 지식이 없습니다. 벽에 말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습해서 이렇게 나눴다고 해요. 횡단동에 천연가스 버스가 가스통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터졌는데 이 승객 20대 여성 승객이 양쪽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이거는 보스턴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압력밥솥 2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260명이 부상하고 부상자 상당수 팔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압력밥솥 2개가 터졌을 뿐인데 이렇게 폭발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근데 천안함 밑에 어뢰가 터졌는데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사망자는 저는 익사, 생존자들은 이끝에 긁힘 정도밖에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들이 한번 보십시오. 비참하죠 사진이. 이게 압력밥솥 2개가 터졌을 때 제일 황당한 것은 천안함 절단면에 케이블이 떨어져 나갔는데 여기 뭐 비닐 있죠 비닐. 요 비닐이 몇 도인데 녹을까요? 이거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이 자체가 어떠한 온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부정선거로 나왔네요. 문제 제기만
얘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 2012년 총체적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 지금 현재 2019년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연동형 비례대표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자개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혀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100장 중에 3장 내지 넉 장은 잘못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2주 전 지난주에 수능 쳤지 않습니까? 수능 채점할 때 한 문제가 오답이 나오거나 채점이 잘못되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 전자개표기를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냐? 우리 ATM기 돈 뽑는 그 회사입니다. 미르 시스템. 우리가 10만 원을 뽑는데 10장에 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9장 만 원에 5만 원 섞여 나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금융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선거에서는 엉뚱한 데 가서 나오냐 말이죠. 이걸 공표라고 합니다. 3 내지 3%의 에러가 있다고 공식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는 바람에 아예 그게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개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득표수가 방송에 보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전국에 최종 집계한 결과가 TV에 나왔을 때랑 다릅니다. 저거를 일일이 맞춰본 사람이 없죠. 근데 아까 맞춰보니까 틀리더라는 얘기죠. 광주 북구의 위원장 도장이 2개였습니다. 이분이 최인규 부장판사인데 도장이 최인규 또는 최인규인 도장을 한번 찍어놓고 그 다음날 안에 있는 내용을 뜯어서 고쳐서 조작을 하다 보니 위원장한테 도장을 다시 주십시오 말을 못하니까 직원이 가서 도장을 파버렸습니다. 이게 최 씨분은 이게 최가 길게 되어 있는 거를 최인규인으로 알고 요걸 새로 판 겁니다. 저 부장판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도장 100개 갖고 가셨습니다. 하나 가져갔대요. 요거 가지고 갔대요. 그럼 이 도장을 보니까 자기는 모르는 도장이에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팠다고 자기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법정에다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기각시켜버려요. 춘천시에서는 미분류표가 33%, 49%막 쏟아져 나왔는데 미분류표가 뭐냐면 기계가 이 판표를 판독을 하지 못해서 뒤로 막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손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하느냐. 임의로 나눕니다. 그럼 임의로 나눈 것은 춘천 같으면 강원도는 문재인이 40%, 박근혜 60%였습니다. 6대4였습니다. 보수 진보가 6대4인데 손으로 나눈 거는 8대2였습니다. 80%가 박근혜, 20%가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임의로 손으로 나누기 위해서 막 뒤로 미분류표를 쏟아낸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표가 제대로 나오는지 눈에 불을 켜고 검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뒤쪽으로 막 뽑아낸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능한 거죠. 지금도 전자개표를 쓰는 한 이런 조작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건 선관위원장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개표가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지검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선관위원장 기각당했습니다. 광주하고 춘천 북권에 대해서. 언론사에서는 개표한 것 시간 이전에 즉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김해 장류 그 지역은 밤 9시 반쯤에 개표가 끝났습니다. 근데 7시 24분에 버젓이 텔레비에 나갔습니다. 박근혜 몇 표, 문재인 몇 표. 황당한 거죠. 미리 표를 다 만들어 놓고 사후에 다 끼워 맞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찢어지고 열려있고 도장이 없는 이 투표함이 무더기로 쏟아졌는데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 2012년의 투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 투표 시스템을 가지고 수출까지 합니다. 이 전자개표기를 외국에 수출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납니다. 케냐 부정선거 논란이 한국의 시스템이고 콩고에는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대선 연기까지 합니다. 우리 전자개표기 가지고 이라크 정부는 한국 개표기가 부정선거 핵심이라고 지목당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사용국가 판결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전자투표기 조작 가능성 해외에서 시끌시끌한 여기 문제입니다. 선관위원장 누가 고발해서 저 사람 집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저런 시스템을 여기서 팔아고 있습니까? 이건 조작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니 이거 사가십시오 이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독재정권이나 그런 데서는 저걸 사가죠. 그런데 이 전자개표 시스템을
부정선거의 여지가 있으니 맡겼다고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이현주원. 황당하죠.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거기다가 보십시오. 자한당 우리공화당 의원 조원진 발의해서 전자개표기 부정기비관 법안 발의 및 국회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10월 27일 마감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은 조작하라고 못하잖아요. 그죠? 자유한국당이 자기 너무나 이 시스템이 부정하게 표다다는 걸 아니까 혹시라도 이 정권이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서 부정을 써먹을까봐 발의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황당한 일이거든요. 2014년 세월호 보십시오. 헬기에서 찍은 겁니다. 적당하게 기울어졌죠. 이건 좀 더 기울어지고 좀 더 기울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적어도 이 상태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는 발라스트라 그래가지고 브릿지 조종실 있죠. 조종실에서 버튼만 딱 누르면 그때부터 막 물이 들어갑니다. 선박을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물 위에 떠있는 선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라스트 조절할 수 있도록 기관실에 전화해서 야 물 넣어라 이쪽으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오른쪽에 물이 막 들어갑니다. 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왼쪽에 있는 발라스트에 물이 빠져나갑니다. 저거 바로 잡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왜 안 했을까? 저거 고장났다고 들어본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이 세월호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자, 비행기를 탔는데 한참 태평양 날아가다가 아이고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출항하면서 기름을 안 싣고 왔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발생할 수 없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가 출항하기 전에 사전에 기름을 넣는지 여부는 체크하는 메커니즘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선박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배가 스스로 어디 누구한테 다쳤거나 자초를 했거나 충돌을 하거나 폭격을 당하는 일이 없는 한 멀쩡한 배가 그냥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넘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잡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오른쪽에 물 넣으면 되고요. 그죠? 여기다 물 넣으면 되고 왼쪽은 물 부으면 됩니다. 심지어 기름 탱크에 기름까지도 배출하면 됩니다. 지금 기름이 문제입니까? 해상오염이 문제입니까? 기름까지 빼내버리면 돼요. 왜 안 했습니까? 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에 하나 비행기가 기름을 안 싣고 출항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태평양에서 바다 위에 불시착이라도 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비행기 기장이 창문 열고 낙하산 메고 혼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선장이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도 바깥으로 튀어내리면 어떡합니까? 선원들이 뛰어내리면 어떡합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황당한 사건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왜 바로 잡을 수 있을 때에 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트위터에다가 아니 발라스트 탱크가 있고 여기다가 바로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요. 왜 인위적으로 자초시키지 않았을까? 이게 망망대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섬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에다가 갖다 밀어버리면 자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초가 뭡니까? 수신단지대로 가면 되죠. 그 주변에 배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이 배들 여기서 뭐합니까? 그냥 막 붙어서 여기서 최대한 밀어버리면 바다에 물 위에 떠있는 물체는 어선 하나만 열심히 그냥 엔진 돌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분, 30분이면 이 섬에 가서 처박힙니다. 더 이상 안 빠지지 않아요. 왜 안 됐을까? 또 있습니다. 허드슨 강이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이 항공기 강에 불시착해서 전원 다 살렸잖아요. 근데 배는 왜 그렇게 못하냐면, 자, 그 배가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이때라도 선수를 잡아야죠. 이게 뭐 때문에 떠 있습니까? 공기 때문에 떠 있다. 공기. 안에 있는 공기 때문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바지선들이 옆에 가서 여기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은 바우스러스트라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안에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배 앞부분을 이렇게 접안하고 붙였다 뗐다 할 때 여기 프로펠러를 이쪽으로 돌리거나 이쪽으로 돌려서 배 앞부분을 접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구멍이 있으니 여기에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라도 바지선 두 척만 옆에 붙어 있으면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또 맞춰주고 있는데 바지선이 붙으면 더 잘 돼 있죠. 왜 안 붙이냐고. 입에 빠지라는 얘기죠. 그것도 입을 칩니다.
제가 이제 4월 15일 날 여수에서 강연을 하고 올라가다가 노컷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로. 한참 문제돼서 올라가는 중에. 그래서 배가 뒤집혀 있는 상태입니다. 천안함은 반토막이 나서 그냥 가라앉았지만 거기다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물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불과 3분 내지 5분 만에 천안함은 다 사망했다고 판정을 합니다.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또 군함 여기저기 공중대가 많습니다. 뭐 위로 케이블 빠져나가고 그래서 여객선이 순식간에 이렇게 넘어진 경우는 공기를 상당히 많이 안고 넘어지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라면은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에어포켓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그 다음 날 제가 첫 번째 글로 쓴 것이 에어포켓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하는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선원이 60시간 동안 안에서 에어포켓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 요 다이빙벨을 제가 그 전부터 인천에 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형 빨리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래서 사진을 보낸 겁니다. 이걸 올려서 빨리 이거를 투입을 해서 이 다이빙벨을 활용하라. 그 다음에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한테 도움을 청하라. 그래서 이종인 대표의 전화번호까지 제가 인용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잠수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다이빙벨이 들어가 있으면 물속 옆에 들어가서 잠수부들은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쉬기도 하고 여기 계속 산소가 공급되니까 여기 들어와서 쉬었다가 다시 배에 들어가고 이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작동 못하게 하려고 옆에 와서 해경이 부딪히고 그건 거의 살인행위죠. 살인행위. 이 작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다이빙벨 영화까지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4월 18일 두 번째 쓴 글이 선수를 잡아라. 이렇거든요. 이 배 길이가 146m입니다. 146m 배가 37m 수심에 있으면 뒷부분은 이미 뻘밭에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이렇게 떠있는 상태인데 이 앞부분이 떠있는 메커니즘은 배 앞에는 타이트 벌캐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모든 배들은 앞부분이 충돌을 잘하기 때문에 충돌을 하더라도 뒤에 있는 것에 파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안에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밀폐된 공간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앞부분이 떠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떠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떠있는 상태가 옆에 와서 배가 와서 잡아줘도 모자랄 마당에 그 다음날 저 배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천안함의 경우는 금방 사망을 했는데 에어포켓이고요. 이 에어포켓 때문에 신재철 의원이 국회에서 해경청장한테 묻습니다. 에어포켓이 존재했느냐? 해경청장은 없다 그래요. 배가 앞에 떠있는 게 공기 때문에 떠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말했느냐? 지상처리가 말했다 해가지고 저희 국회에서 막 지네들끼리 뭐 희망 공문을 했니 안 했니 하면서 그렇던 목포 상함대가 왜 출동하지 않느냐? 목포가 태국항에서 불과 고속종이 달려가면요 한 45분, 50분이면 달려갑니다. 이 목포에는요 이런 고속정이 십수척이 있습니다. 이런 유도탄 고속함도 있고 PGM, PKM, PK 합치면은 십수척의 고속함이 있는데 한 배당 20명, 30명씩 타고 있는데 배 10척만 가더라도 그죠? 손에 뭐 하나만 들고 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한 명당 한 명씩만 구해와도 300명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출동 안 했을까요, 목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해군 함대가 고속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출동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통영함도 출동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두 번이나 출동을 하라고 했는데 위에서 막습니다.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그걸 어기고 또 보냈더니 또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구속시켜버리잖아요. 해군 참모총장을. 근데 결국 무죄 판결 받고 나왔습니다. 이분 세월이 몇 년 흐르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당신한테 그 가지고 나갔느냐? 뭐라 그러냐고. 그거는 나도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정직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의로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답니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국정원장이 전화해서 막지도 못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세월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전면 재수사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현 정부 어찌하고도 관계없잖아요. 우리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 그랬습니다. 윤석열 검사 식당이라고.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검사 식당 맞다 그랬습니다. 조국 사태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검찰이 총력을 쏟아부어가지고 그죠? 뭐 압수수색부터 해서 그거는 엄격히 말해서 권한 남용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죄 있으면은 잘못한 거 조사하면 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서너 명, 많아야 5명 정도의 검사만 투입해도 될 사건에 박 잡는데 소 잡는 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국민 세금 낭비한 거죠. 권한 남용이에요. 그리고 국민적 비판에 따라가니까 분명히 이제 또 한나라 패스트 트랙해서 자유한국당 사람들 몇 명 집어넣고 해서 물타기 하겠거니 하면 누구나 국민이 생각할 수 있지만 세월호 수사를 재개하면서 세월호 가족분들은 뒤에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죠? 이제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보려고 그러면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12월 말에는 법무부 감찰, 법무부에서 검찰을 감찰하는 거죠. 그래서 적법하게 했느냐, 그 다음에 이 수사가 적절한 거냐, 이만큼 검사를 투입하고 압수수색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를 검토를 해봐서 옷을 벗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만 아무튼 세월호 전면 재수사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80년 광주로 넘어갑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죠. 총탄,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런 증언들이 나왔는데 역사에 대한 두려움, 저도 사실 천안함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내가 얘기를 하면 분명히 엄청난 시나리오를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당시 제가 쓴 걸 다시 돌아보니까 2년 내지 3년은 고생하겠다는 각오를 했는데 10년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초토화했습니다만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일 생각나는 게 아들, 딸한테 태어났다 생각나더라고요. 집사람도 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다음에 우리 아들, 딸이 천안함 사건 이야기해가지고 아빠가 민주당 주처조사위원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 말 하기는 너무나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안병환 씨한테 아십니까? 당시에 이분이 648기세요. 김종필 동기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광주 치안감, 전라남도 경찰 총책임이었죠. 그 거부를 하고 8개월 동안 8일간 고문을 받고 8개월 동안 병상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알려진 게 불과 작년,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모임에 한 번씩 가서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집이 김해입니다. 김해에서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수 순천 이렇게 지나면서 순천이라는 곳은 저희 가족들이 참 좋아하는 곳이 사실 오늘 이렇게 낮에도 집사람이 꼭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여수 저기 순천 국가정원 계속 지금 아마 돌아가는 어디 가서 저녁 먹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왔고요. 또 여수도 그렇고 뭐 돌산 또 꼭 가끔 있어가지고 이 지역은 저희 가족들한테 굉장히 여수 순천의 아픔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6일, 19일 10월 19일 71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주일 전부터 여수 순천의 인터넷 뉴스, 그 다음에 순천 광장 뉴스, 여수 인터넷 뉴스, 제주의 소리까지 해서 전화를 해서 여수 사건에 관한 거의 모든 기사를 좀 우리가 게재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제가 운영하는 진실의 매체에 막 올렸습니다. 제가 여수 사건이 한재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너무나 직접 겪으신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주제넘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좀 더 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방법을 찾아보는 데 동참을 하고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제를 넣어봤습니다.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정의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징이다. 응징에 빠지면 정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가 응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광주특별법 개정을 한다고 해도 과연 응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이 특별법 배경에는 이 사람들이 삽질을 한 것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겨우 신문, 방송, 출판물 이런 정도의 특별법 개정안 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광주 헬기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위증의 죄를 감당해야 돼요. 전 저 사람이요. 살아서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살아서 죽으면 안 된다. 자연사에서는 안 된다, 이 사람. 한 번씩 우리 카톡이나 텔레그램에 옛날에 김원봉 선생님 그 단체가 뭐죠? 어열단 그 모임에서 초대를 자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가기를 몇 번 했어요.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어열단 이름을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겠느냐. 활동보다도 저런 사람처럼 해버려야죠. 그죠? 이 사람은 살아서 죽으면 안 됩니다. 5.18 특별법은 반민족, 반민주, 반인류 범죄에 대한 처벌과 해당 정치 집단에 대한 처벌까지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과거의 새누리당 해체를 시켜야죠. 저런 정당을. 특별법은 그걸 만들어야죠. 그죠? 그런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정당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소속된 구성원들 해임시켜버려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응징이 되죠. 그런 응징이 빠져있는 거죠.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전부 다 제가 고소고발. 세월호 있을 때는 세경청장부터 부정선거 있을 때는 선관위원장부터 각 지역 선관위원 열심히 저도 소송을 했습니다. 다 거의 다 기각당했습니다. 천안함도 제가 국방장관이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기각을 당하는 바람에 고발을 당하는 쪽을 택한 거죠. 열심히 비판하니까 고발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여수 순천 제가 열심히 이번에 한 2주 동안 올렸던 내용들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병호 선생님 하신 거, 그 다음에 이런 학술 토론회, 서울유족 개발조간 스토리, 그리고 KBS에서 기획보도 이건 아무리 갖다 써도 저작권이 안 걸립니다. 그죠?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은정 작가님께서 이런 쓰신 글이나 그리고 또 서동일 속에서 배를 바로 세우면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물속에서 배를 바로 세워야지. 왜 늪표 쏘냐고 하면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은 아니 온다 그러면 목포에 조선소가 얼마나 많은데 조선소로 안 가고 못하러 신항에 올라오냐 또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죠. 여기 간다 그러길래 제가 김경수 그 당시에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 제대로 조사하려면 조선소로 가야지 왜 그리 가냐고. 거기 가서 문 후보가 이거 지적해 주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답도 안 하더라고요. 김경수 의원이. 4월 7일 날은 배를 바로 세워야 조사를 하는 수리를 할 것 아니냐. 천안함 때문에 적진 없는데도 이거 가지고 내가 3번에 글을 쓰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런 리스폰스가 없었습니다. 4월 7일 그 뒤로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10월 27일 날 배를 바로 세워야 조사 근거를 할 수 있겠다고 다시 닦았잖아요. 이거 한다고 돈을 505억을 들였습니다. 지금 제가 고발장을 접수하면 천안함 이거 판결 앞두고 물타기 한다 소리 나올까봐 지금 고발장은 접수를 안 시킵니다만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2가지 아닌데 이거는 이 담당 공무원들 이 돈 물어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바로 세워서 올려서 조선소로 갔으면 안 그래도 될 일을 세월 6개월 이상 까먹고 돈을 500억 썼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결정한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틀 동안 이렇게 돼 있으면 3일 때도 여대로 있습니다. 4일 때도 여대로 있습니다. 왜? 이 안에 있는 공기는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배 앞부분에는 타이트 벌캐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타이트 벌캐드는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런데 들어가는 뭡니까? 들어가게 만든 거죠. 요거 수사하는 거예요.
밤에 여기서 뭘 했냐는 겁니다. 불 켜놓고 여기서 작업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밑바닥에. 배 밑바닥 그냥 맨들맨들한 밑바닥이에요. 구멍 뚫었다면 바로 공기 빠져나가잖아요. 배 깔아놨잖아요. 그쯤에 지금 세월호 가족분들이 고발했죠. 미필적 고의와 살인. 그러나 구멍을 뚫었다면 그건 살인입니다. 미필적 고의가 아닙니다. 이거를 잡지 않은 것만 해도 미필적 충분한데 만약에 여기서 모종의 작업을 했다면, 그래서 제가 세월호 체크리스트 240개를 2014년 7월달에 제가 이거를 해서 온라인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제가 배를 알고 배를 닦고 배를 전공을 했고 했기 때문에 240개를 뽑아봤던 겁니다. 야간 작업을. 이 상태에서 이거 보시면 이 위치 그대로 이틀이 지나도 이대로 있다 그러면 계속 있을 수 있는 배를 물속에 집어 넣어버린 거죠. 부정개표의 해법은 전자개표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수개표 해야 됩니다. 수개표. 수개표 하면은 1시간 만에 끝납니다. 자, 여기가 투표구입니다. 투표구인데 여기서 투표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까면 됩니다. 그때 전국에 13,700개 투표구가 있습니다. 몇 명이 투표합니까? 4천만 유권자 중에서 3천만 명이 투표하는 건 75%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 때 제일 높을 때가 70몇% 하더라도 3천만 명이 안 됩니다. 13,700 투표구에서 3천만 명이 투표하면 2,222개. 그럼 지역에 따라서 서민은 좀 작고 도심에 인구가 집중해도 3,000표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했다고 칩시다. 여당 5분 나오고 야당 5분 나와서 테이블 놓고 쏟아봤자 3,000장이잖아요. 3,000장을 10명이 나눠서 세면 1인당 300장입니다. 300만 원 돈으로 세는 거예요. 위에다가 CCTV 돌려놓고 전부 다 핸드폰 주민들 뒤에 둘러서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거를 왜 이동하고 뭐하고 난리치고 밤새도록 개표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투표한 곳에 쏟아놓고 투표한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그냥 짜장면이죠. 그러면 부정할 거 없어요. 제일 좋은 방식이, 그죠? 우리 초등학교 반장 뽑는 방식 아닙니까? 손 들어. 이 제일 좋은. 국민들한테 그게 안 되니 지역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엎어버리고 까면 부정선거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우리 돈도 이거로 송금하잖아요. 이 투표 결과를 왜 이거로 못 됩니까? 몇 번 지역구, 누구 몇 번, 누구 몇 표. 자, 동의하십니까? 박수 치고 그대로 보내면 전국이 집계되는데 몇 초도 안 걸리잖아요. 대통령 선거 해봐야 1시간, 2시간 만에 개표 끝납니다. 전자개표기를 쓰는 순간 조작이 개입되죠. 아까 보셨잖아요. 이라크, 케냐. 그래서 전국 13,500투표소에서 3천만 명이 투표한다. 장소 좋은 곳 많잖아요. 이런 데서 투표하고 바로 투표를 해버리면 부정선거 전자개표를 수출을 하는 이 나라입니다. 천안함 해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이 2심연심 공판을 하고 1월 중에는 판결이 나오고 나중에는 대법원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 천안함에서 새로운 사실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가수 감정서가 나왔습니다. 국가수 감정서가 있었는데 국방부가 이걸 발표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뉴스타파에서도 이거를 공개하면서 왜 이거를 부식에 관한 거를 의뢰를 해서 2010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공표하지 않았냐고 문제 삼습니다. 그게 뉴스타파의 한계입니다. 배를 모르기 때문에. 배를 탄 저는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페인트와 모재 사이에 부식이 존재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국방부는 외부에서 날아와서 붙었기 때문에 페인트 위에 흰 물체가 있다고 했지만, 자, 눈으로 보시기도 어떻습니까? 페인트 아래에 부식이 존재하잖아요. 저 녹이에요, 녹. 알루미늄 녹. 어디서 구닥다리 차박에 있는 거 들고 와가지고서 갖다 내놓고서 저게 무슨 북한제 어린이 뭐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관 검증하러 갔습니다. 작년 9월 13일날 항소심 판사, 검사관 청구해서 갔습니다. 의뢰를 검증하러 갔는데 의뢰가 딱 왔는데 케이스 안에 딱 들어있어요. 케이스를 만져보니 실리콘으로 싹 틀어박은 겁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그럼 안에를 보려 그러니 의뢰는 하얀 비닐로 칭칭 감아놨더라고요. 그래놓고 검증하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가서 검증을 하는데 실리콘으로 쳐바른 유리박스 안에 의뢰를 비닐로 칭칭 감아놓고 검증하라고 한 거예요.
그또 판사님 또 가만히 계세요. 저는 나가서 돌멩이 들고 와서 내리 깨가지고 다 찢어버리고 자 공정합시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또 이것저것 다 빼고 그 다음날 그냥 5대 실감 뉴스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참 이거 아니라도 진실을 밝힌다 싶어서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밑에 하얀 거 있잖아요. 1번 써놨죠. 1번보다 더 기가 막힌 게 1번 바로 요 뒷면에 매직 테스트 한 자국이 있습니다. 제대로 지키나. 뭐 장가리, 멍게 이런 것도 뭐 있었으면 거머리 같은 문체도 있었고요. 실타래 같은 것도 있었고요. 더 재밌는 건 요거 철사. 요 철사 참 돼요. 철사줄. 이 철사가 1mm, 2mm밖에 안 되는데 백령도 바다 물 속에 이 철사가 어뢰가 철사를 끼고 나오려고 그러면 썩지 않은 철사를 그 백령도 만나요. 이 어뢰가 찾아가서 한가운데로 관통해서 들어가야 이게 가능해요. 이게. 더군다나 이거 나중에 어디서 없어지냐면요. 합주하나에 가서 벤치로 자르냅니다. 이 철사를. 벤치로 자르는 장면도 국방부 기록에 남겨놔서 우리가 검찰을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어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 어디 어뢰 있는 거 찾아봐. 명령한 사람, 어뢰 찾으러 간 사람, 어뢰 있는 걸 확인한 사람, 어뢰를 들고 온 사람 이 어뢰에 철사줄이 칭칭 감겨 있는데도 그대로 백령도로 이송합니다. 백령도에서 그걸 받았으니 철사가 칭칭 감겨 있으니 뭐 있어야 되나 보다 싶어서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철사줄을 벤치로 자른다는 말은 뭡니까? 손으로 걷어내기 쉽지 않다는 뜻이죠. 이 어뢰가 이 철사줄로 칭칭 감겨 있는 게 끝까지 쭉 흘러간 게 가능성 생각해보라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클립밴드까지 있습니다. 요거 보십시오. 요거는 어디 쓰는 용도인지 아시죠? 우리 저 가스관 같은 데로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요것이 여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고 다니기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뭔가로 들어야 되니까 클립밴드가 감겨 있었던 흔적이죠. 그리고 클립밴드는 옆에 버젓이 이렇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좀 없애든지. 생존 장병들의 진술서를 보면요. 26명 가운데 폭발 2명, 충격은 15명. 반판 있으면 전부 충격이라고 말하지 폭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사관 수명 가운데 대부분 또 15명은 충격, 폭발은 6명. 그래서 38명은 폭발 판단이 14명이고 충격 판단이 24명입니다. 특히 전투 상황실, 통신실은 전부 충격이 더 많습니다. 이분들은요. CPO 침실은 중사, 상사 이분들은 배가 반토막 난 바로 옆에 방에 계신 분이에요. 7명인데 이분들이 거기 있다가 사고 당한 거를 진술서로 쓴 겁니다. 폭발 아닌 외부 부딪히는 소리. 폭발음은 아니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충격, 상상 같은 것이 부딪힌 거, 충격 소리. 중차 상사라면 배를 오래 탄 사람이에요. 그죠? 그 중에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수면 중이라 충격인지 폭발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뢰가 옆에서 터졌는데. 화약 냄새 맡은 사람 아무도 없다. 함선 기울어진 후 복원되지 않는 이것도 중요해요. 함선이 기울어진 후 복원되지 않았다는 말은 배는 한쪽으로 기울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기울어야 되죠.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언가 끼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잠수함하고 충분하게 끼어든 겁니다. 취침 중이라 죽지 못했다. 철판 부딪히는 소리. 레이더 상했죠. 충분히 없어. 당연하죠. 잠수함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가스터빈실이 존재하는데 가스터빈 이거는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침선이 발견됐습니다. 천안함이 빠져있는 것 부근에 오래된 침선이 있었다 그래요. 그거를 8월 달에 이종인 대표하고 최루스 농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개를 했더니 국방부가 이거 천안함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본표를 안 했을 뿐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선이 있는데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를 던졌다? 그러면 쌍끌이 어선은 이거거든요. 침선만 있었나 하면 가스터빈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에. 가스터빈실 길이가 11m입니다. 폭이 8m입니다. 이 방보다 큽니다. 11m에 8m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보다 크잖아요. 이 방쯤 되나요? 이 방쯤 될 겁니다. 크기가. 이런 물체가 어뢰가 건져졌다는 좌표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물병 하나 여기다가 툭 던져놓고 선생님들 계신데 그것만 그물로 건지는 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어뢰 추진체와 모타만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수산 쪽 되신 분들하고도 했는데 결국 어뢰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것도 이번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가라앉았던 물체 안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뢰를 쌍끌이로 건져보려고 시도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냥 98호. 저기 아시죠? 실패합니다. 근데 수색을 하다가 실패해서 돌아가다가 캄보디아 황수하고 충돌해서 전부 다 사망합니다. 그죠? 근데 이 배가 처음에 투입이 될 때는 국방부의 요구에 의해서 어뢰를 건지기 위해서 투입됐다가 그물이 찢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철수했습니다. 즉, 그 해역에서 쌍끌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냥 98호가 증빙하고 다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어뢰를 쌍끌이로 건졌다고 국방부는 계속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 국방부장 MB가 그랬습니다.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하는데 북한계획 증거 없다고 말한 게 4월 1일. 그런데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그 다음날 잠수함이라는 글자를 지어놨죠. 침몰 초기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라는 걸 발표하면서 쪽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4월 6일 날 원세현 국정원장은 북한